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연일 안심전환 대출이 화제죠.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이틀 만에 연간 한도를 절반을 소진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이면은 전체 한도가 다 소진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대출 전환해주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은 소외가 돼 있고요. 또 가입 조건도 상당히 복잡한 데다가 다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이렇게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금리 때문에 금융사들 수익성에는 빨간불이 켜졌죠. 그런데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급여 한도는 올라가고 있네요. 이번 주주총회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이런 내용의 안건을 의결을 했거나 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기를 맞은 월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살찐 고양이라고 비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삼성에서 한화그룹으로 매각되는 삼성테크윈. 노조와 사측 간의 이름값 되는 데 제시한 한도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노조에서는 1인당 1억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고요. 사측은 2천만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빨리 매각 절차를 마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일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한도입니다. 네, 13일, 20일에 이어서 내일 기업들에게는 불금이 아니라 세 번째 슈퍼 주총대입니다. 경영권이나 이런 주요 사안을 두고 표대결이 아마 펼쳐지게 될 텐데 특히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번 주총이 갈등을 소강시킬지 아니면 재점화시킬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번 슈퍼 주총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가 오늘도 마지막 분과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28일 최종 시한을 이틀 앞두고 무엇이 어떻게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여야 추천 전문가 두 분 모시고요. 과연 해법은 없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볼까요?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상당히 좀 암울한 모습으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의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 시장에도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2022.56, 마이너스 20.2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642.54, 마이너스 8.5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올랐다 싶었더니 또 조정을 받게 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수는 상당히 그동안 많이 올랐었지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체감할 수 없는 아마 지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은
지금이 도대체 지수가 왜 2,000이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어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강하게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어제도 700억가량을 매수했었는데 오늘 반대로 1,000억대 매도세를 퍼부으면서 네. 시장을 압박을 했고요. 코스닥을 외국인들도 700억대 매도를 강하게 퍼부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개인들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상당히 좀 사실 많이 안타까운데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워낙 바이오와 헬스케어 섹터, 화장품 섹터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종목군들에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의 조정을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좀 급락이 이어졌던 만큼 그 반대편에서 그동안 좀 조정을 보였었던 은행주 섹터들이 오늘 좀 힘을 발휘하면서 또 정유주 관련주 유가 반등과 함께 정유와 화학주들이 어느 정도 좀 지수 하락을 좀 커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이오주 하면은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많이 영향을 받았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셀트리온 어제 상한가였었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5,900원에 마감을 하면서 72,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매도세가 당연히 좀 몰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화장품 주식에서는 대장이었던 아모레퍼시픽 네. 오늘 106,000원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의 하락을 불러왔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 지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종목들 쪽으로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거래소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에서도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화장품 섹터 쪽에서는 아까 아모레 같은, 그러니까 예. 각 업종별로 대표 주자들 쪽으로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같은 섹터에 있으면서도 뭐 덜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 섹터 쪽으로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모습들이 일부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초대형주 쪽으로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면서 강하게 지수를 이끌었던 만큼 매물도 좀 오늘 강하게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떨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그닥 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환율이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차익을 상당히 크게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환차익을 노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매도를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던 내수 섹터라든지 중소형주 섹터들이 최근에 좀 힘을 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환율이 1,100원대 초반에서 안정세만 보여준다라면은 그런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좀 노려보실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바이오나 헬스케어, 뭐 화장품, 제약 섹터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섹터들을 오늘 좀 잘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매매하는 게 당연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만 놓고 본다라면은 네. 일단 지수가 2022 굳건하게 지켜진다라면은 일정 부분 반등 시도는 하겠지만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좀 확인을 하가면서 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네.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산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부동산 114 시장 정보 조사 업체죠. 이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은 내년에 서울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6,749가구라고 합니다. 올해가 지금 추정이 2만 가구인데요. 네. 내년에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한 16% 이상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이 업체가 지금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1990년경부터인데 그 이후로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 된다고 합니다. 2008년경, 그러니까 부동산 붐이 굉장히 심했던 바로 그 직후였죠. 그때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물량이, 입주 물량이 5만 5천 가구에 달했는데, 오, 네. 그 뒤로 계속 둔화가 돼가지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16,000, 17,000 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전세난이 더 악화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계속적으로 물량이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그나마 있는 물량도 자꾸 이제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절대적인 공급 물량마저 줄어들게 된다면은 전세난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게 이제 그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에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몇 년 동안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죠. 네. 그다음에 신규 택지 개발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들게 됐는데, 근데 이게 내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은 사실 지금 남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아파트를 지을 만한 그 빈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인데, 유일하게 이제 신규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것도 뭐 이 한꺼번에 물량이 갑자기 재건축 물량이 많아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럴 경우에 전세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전세 가격을 버티기 힘든 분들 중에 좀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집을 사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 네.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선택의 기로가 다가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서울 외곽이라고 해서 전세값이 안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서울 예.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네. 되겠죠. 그쪽 가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분들도 계속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쪽도 또 과밀이 되면서 또 전세값 오를 수도 있겠고, 네.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이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주택시장 자체가 지금 네. 굉장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 네. 이제 버블의 그 후유증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틀이 짜여지는데, 과거와는 아무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매매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임대 시장은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그 과정에서 전세값은 계속 오르는 그런 양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양새는 뭐 이미 네, 지금 그 단초가 좀 엿보이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도.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것도 최저인 것으로 나왔네요. 기대 인플레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네. 하는 이제 그런 거에 일종의 그 심리, 기대 심리, 예상 심리를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한국은행이 조사한 3월 소비자 동향 통계를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건 보통 이제 1년 뒤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1년 동안에 네, 이게 지금 2.5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0.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이거 역시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주목할 거는 사실은 이 기대 인플레라는 건 이제 경기하고 맞물려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를 좀 부양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뭐 금리를 낮춘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돈줄을 굉장히 조이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도 떨어지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 이후에 지금 금리를 3번 낮췄습니다. 네, 3번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8에서 오히려 0.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걸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2.5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절대로 뭐 심각하다,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가 또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돈을 굉장히 넉넉히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고요. 네, 디플레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소비의 심리가 그만큼 얼어붙어 있다. 금리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 심리, 또 인플레 심리에는 별 영향을 못 주고 오히려 하락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 투자하려면은 좀 뭐 진득하게 묻어놔라라고 네. 하지만은 보통은 그렇지가 잘 안 못하잖아요. 되죠. 네. 그래서 평균 보유 기간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짧은데 네. 이번에도 또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예, 전 세계 144개의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4번째로 짧았다고 합니다. 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8.6개월, 9개월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탈리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짧다고 합니다. 굉장히 장기 보유하는 나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주식 보유 기간이 평균 28개월쯤 되고요. 네.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길죠. 미국은 뭐 조금 더 깁니다. 9.7개월, 일본이 12개월, 영국이 14개월, 프랑스는 18개월.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이 주식 보유 기간이 깁니다. 우리가 그만큼 아무튼 좀 조급하고 단기 단타 위주의 그런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2년 이상 주식을 하면은 의결권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차등해서 혜택을 주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가중해서 지급을 하고요. 예. 의결권도 곱하기 2를 해서 준다고 합니다. 괜찮은 제도 같은데요. 네, 그리고 예. 다른 나라들도 지금 제도적으로 허용이 돼 있고요. 만약에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배당을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량 주식을 네. 장기 보유하는 그런 메리트가 생길 것 같은데, 글쎄 아직 우리 정부도 검토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뭐 긍정적으로 네.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귀담아 들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는데요.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방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방금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어젯밤 11시 50분쯤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1층 직원 전용 출입구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건물에 옮겨붙지는 않았지만 출입문에 1m가량이 그을렸다고 하는데, 경찰은 특히 최근 한일 관계에 불만을 품은 극우 세력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2부에서는요. 3월 정기주주총회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일이 또 슈퍼주총데이가 됩니다. 제3차 마지막 슈퍼주총데이에 어떤 상장사들이 주총을 열고 또 어떤 안건들을 논의를 하는지,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관전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오늘은 피딩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는 2층에 올라가시면 1층 가시면 요거가 조금 더 촘촘하게 나와 있는. 그러면은 그 손주분들이 몇 살이에요? 2살짜리 있고 1살짜리 있어. 전부 어려.
무슨 뭐 가방도 해주고 싶고 뭐 텔레비 나오는 거 솔직히 해서 뭐 80만 원짜리도 해주고 하고 싶고 다 해주고 싶지. 가격대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싶으세요? 한 50만 원 수준. 근데 저렴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걸 못 받았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그래도 우리 생활 수준이 낮아지니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 네, 직원분의 말씀 들어볼게요. 요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어르신들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요새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손자분들 이제 책가방이나 학용품 같은 거 구입하시러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럼 어떤 것을 제일 많이들 보시나요? 책가방이나 여러 가지 잡화 종류로 많이 보시고 계세요. 가격대가 좀 있는 건 20, 30만 원대 정도 하고요. 이런 것도 이제 다 브랜드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랑하는 손자, 손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가격대가 큰데도 불구하고 선물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가격대가 있고 좀 어르신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랑 같이 진열해서 이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어디에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3차 슈퍼 주주총회 관전 포인트는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3월 들어서 계속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 주에 한 날에 몰려서 열리기도 하는데 이번 주도 뜨겁습니다. 내일 곳곳에서 또 표 대결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특히 경영권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총회에서 이 갈등이 소강될 수도 있고요. 또 재점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신경제연구소의 정성엽 팀장 전화 연결해서요. 주총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신경제연구소의 정성엽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주총회가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에도 굉장히 많이 열렸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열리는데 보통 주총이 금요일에 몰리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들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날은 금요일이 맞고요. 네. 그 금요일로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 날이 이제 휴일이지 않습니까? 네. 휴일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주총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런 반영이 네.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달에 반영되고 기사화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한 날에 같이 주주총회를 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네. 따로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주총회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지만 뭐 100개, 200개가 한 날에 열리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가 되거나 주주총회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네. 이렇게 선호하는 날짜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나네요. 주총이 하루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담당하는 기업들 어디를 취재를 가야지 되나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13일하고 20일 금요일에 열렸던 주주총회들에서는 뭔가 크게 일어날 것도 같았는데 이변은 없었죠. 예, 저희도 이 올해 주주총회는 그 시작부터 주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큰 변화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 강화라든지 네. 아니면 주주들이 그 회사에 대한 배당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주주와 어떤 경영진 간의 어떤 갈등이나 반목으로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주주들의 어떤 정당한 주주 행동 참여라고 보는 게 좀 더 옳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뭔가 좀 시도하려고도 했었는데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간 것도 같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 네. 작년에 한전부지 인수권 관련해 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게 줬다. 예. 예. 그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이사회에 참여했던 사내이사라든지 사회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요번에 이제 재심의는 안고로 나왔을 때 네.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소신이 있게 반대를 표현하고 했지만 사실 국민연금의 그런 움직임 같은 거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국민연금이 선택했던 그 찬반권은 약간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아쉽지 않았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13일과 20일 1, 2차 이 슈퍼 주총대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관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어떤 이 주주총회에서 변화의 시작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요. 예. 저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이라고 해서 몇몇 기업들을 3월 초에 발표를 네.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거의 회사 쪽이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 모두 진행되고 큰 이견이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감이어서 그런 건지 내일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주총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총 몇 개의 기업이죠? 총 800개 이상 기업들이 지금 주주총회를 800 개요. 예상하고 있고요. 네. 현실적으로 주주들이 그 기업에 몇 개 기업을 주주로서 있는지는 저희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주주총회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 이 기업 주식 조금, 저 기업 주식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의결권이 있는 거니까 행사하려고 가려고 해도 이렇게 한날에 열려버리면 참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의도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회사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네. 주주총회라는 그 절차는 필요하고 다만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은 부담스럽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가 이제 한 날짜 이제 보통 몰려서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소액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전자 투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되게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자투표. 전자투표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내일 이 넥슨과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NC소프트 주총이 있잖아요. 예. 예, 그때 넥슨이 아마 전자투표를 도입하라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던 주장인 것 같아서요. 어떤 안건들이 논의가 되죠? 지금 시장에서 얘기됐던 넥슨하고 NC소프트의 갈등 문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현재 주총에 나와 있는 안건은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만한 그런 건은 없습니다. 일단 대표이사 재무제표 선임권 승인하고 이런 건 없나요? 재무제표 승인하고 네. 김택진 대표 승인권하고 이사보수 한도 그 수준이고요. 네. 만약에 어떤 넥슨 쪽에서 주주 제한이 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주주 제한이 정식적으로 의안으로 올라와서 상정이 되었을 텐데 예. 그 의안이 안 올라온 걸로 봐서는 그 넥슨 쪽에서는 주주 제한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공식적인 주주 제한이라고 NC소프트 쪽에서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NC소프트가 넷마블이라는 게임 업체랑 또 손을 잡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좀 비싸게 주식을 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네, 넥슨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넷마블 하고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랬죠. 예, 이미 넷마블이 주식을 매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매각했을 때 작년에 그런 건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요번에 네. NC소프트 쪽에서 지불한 금액은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요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은 오가지 않을까요?
뭐 아직까지 그렇게 뭐 경영권 분쟁이 뭐 본격화된 걸로 보이진 않고요. 네. 뭐 좀 더 본격화가 되면 주주 제한이라든지 임시조충 소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대한항공이 내일 주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동생이 조원태 대한항공 경영전략 영업부문 총괄 부사장 재선임 건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안건들이 좀 있죠. 자, 일단 뭐 여러 안건이 있는데요. 이 임원 사모님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볼 때 그 사내이사 이제 조원태 사내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1개사에서 지금 이사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로. 예,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요. 네. 예, 뭐 사내이사 외에 뭐 비상무 이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1개 회사에서 이제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사로서의 충실의 의무를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과도한 겸직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 이제 관계사인 한진해운 인수권 관련해 가지고 그 인수가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그 기업 가치에 좀 훼손을 갖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저희 이사 선임권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주총장에서 불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몇 개 꼽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이 있나요? 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녹십자축에서 했던 그 이사를 이제 거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일동제약 쪽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작년부터 뭐 계속되고 있는 뭐 신일 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계속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우노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2대 주주가 그 경영 참여를 목표로 이제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하고 지분 차익이 이제 불과 4% 정도밖에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이제 정기 주주총회에서 뭐 구체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이제 뭐 주주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배당 안 하던 애플도 요즘 배당하잖아요. 예.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기업들은 없을까요? 배당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는 이 기업들이 배당을 좀 더 확대한 게 나타났고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회사 쪽도 이 배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몇 개 기업을 이제 뭐 선정해서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 배당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기업들 뭐 주주총회에서 이슈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밖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짧게 전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정관 변경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통상적으로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큰 신경을 쓰지 않는데 정관 변경이라는 건 한 번 된 이후에는 다시 돌아가기가 좀 어렵고요. 정관 변경이 다시 될 때까지 그 해당 정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정관 변경 관련 주주 권익이라든지 주주 가치를 훼손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가긴 가봐야지 되는데 참 쉽지 않을 것 같네요. 800여 개의 기업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정성엽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는 얘기 아니죠? 네, 그동안 너무 많이 놀고 먹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좀 약간 무거운 얘기로 좀 진짜요? 해보려고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얘기인가요? 최근에 사고들 많잖아요. 네, 비행기 사고도 있고 네, 캠핑장 네, 사고도 캠핑장 있었고. 화재도 있고 참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네. 뭐 이 빅데이터의 분석이 활용이 많이 다른 분야에도 활용이 되지만 이 재난이나 범죄에서도 네. 뭐 예측이나 또 범인 검거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까지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또 예측보다는 이제 상황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까운 예로 우리 2013년도 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항공기에 사고 발생했을 때 사실 3시 28분에 발생이 됐는데 언론보다 더 빨리 그렇죠. 이 탑승자가 올린 트윗이 먼저 퍼지고 해서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상황 파악에 아주 좋게 활용되고 있죠. 그게 삼성전자 그 미주 법인에 있는 부사장인가 뭐 그러셨던 것 네네,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 정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예고가 되면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어차피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이 네.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것도 이 기존에 사실 존재하지 않았거나 네. 저장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이제 뭐 어려운 말이지만 하둡 같은 그런 저장 기술이 네. 발달하면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지금 막 축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예전부터 이 미국의 이제 대형 마트들은 이 구매한 물건을 갖고 분석해서 이제 쿠폰 발송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책에도 나온 얘기지만 뭐 향기 없는 로션을 사는 여성이 6개월 뒤에 출산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향기 없는 비누를 산 여성은 바로 출산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트에서 분석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쿠폰을 그렇게 맞춰서 발송을 하고 있었고요. 또 지금 이제 바이오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한 사람에게 나오는 유전체 데이터가 한 100기가 정도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를 저장조차 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저장해서 가까운 사람 중에 혹시 언제 죽나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분석돼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왜 저를 보고 아니 혹시 있을까봐 네, 혹시 있을까봐 참고하시라고 그렇군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참 이 재난이라는 게 예측하고 모니터링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네, 지금은 아직 연구 수준이지만 이제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이 재난을 되게 72개나 분류해 놓고 있어요. 뭐 자살도 재난이라고 하니까요. 네. 뭐 황사 이런 것도 다 재난이고 그래서 이 트윗 데이터를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한 2년 됐어요. 근데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재난들의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봄에는 건조하니까 뭐 화재 많이 발생하고 또 올해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또 황사나 미세먼지에 또 사람들이 관심 많이 이제 가질 정도로 많이들 생기고 있었죠. 특히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는 확인하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언제부턴가 황사가 다시 미세먼지 표현으로 바뀐 건지, 근데 이제 다른 거라고는 해요. 2013년부터 이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이 SNS 상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이제 황사보다도 더 많이 SNS 상에서 언급이 됐더라고요. 언급이 제일 많은 날이 최근에 이제 22일이었는데 한 7,300건 정도로 이제 제일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 이제 서울에서 제일 많이 언급 빈도가 높았는데 또 18일, 19일은 의외로 제주도에서 많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청정 지역인데도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또 23일은 또 인천에서 또 많이 이게 휴먼 센싱이라고 하거든요. 기계도 센싱을 하는 거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미세먼지다라고 해서 트윗에서 올리면 이걸 이제 저희는 이제 휴먼 센싱이라고 해서 사람이 감지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용하게 이제 이런 이 재난이나 이런 쪽에 활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미세먼지는 잘 안 보이고 황사는 저기 약간 좀 누렇게 보이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모래먼지가 이제 황사기 때문에 약간 붉은색 빛깔이 이제 나지만 미세먼지는 이게 안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연소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SNS 상에서는 그러면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언급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뭐 마스크를 제일 많이 쓴다고 올라오긴 하는데 또 이 미세먼지는 일반 마스크로는 또 효과가 없다는 글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쓴 사람은 숨쉬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마스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공기청정기를 활용한다. 그리고 또 얼굴에 뿌리는 그 미스트를 뭐 미세먼지하고 연관으로 잘 잡혀
있는데 관련이 있나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세먼지 때문에 이 미스트가 뿌려지는 건지 네. 아니면 또 미세먼지도 있고 미스트도 뿌리는 건지는 네, 파악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또 우리 삼겹살을 네. 먹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이건 뭐 느낌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신다고 하죠. 이런 네. 먼지 같은 거. 근데 SNS상에서 그러면은 최근에 화재 관련 사건 사고? 아니요, 화재. 네. 화재가 되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어떤 게 올라왔나요? 이번 주 화요일 24일부터 올라온 글인데요. 네. 그 은평구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밤에 돌아다니면서 여자만 끌고 폭행하니까 조심하라라는 글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트위터에? 네. 그래서 예. 뭐 600건 정도도 리트윗이 됐는데 이게 그 요새 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많아서 확인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 SNS상에서 좀 올라오면 사람들도 좀 유심히 보고 있다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루머일 수도 있고 사실로 확인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과거에도 꽤 이런 게 있기는 있었죠. 네,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이제 그 분석들을 많이 하는 건데 저희가 분석한 건 아니지만 또 비 오는 날 홍대역 4번 출구는 성범죄가 많이 또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그래도 피하는 게 맞겠죠. 뭐 비 오는 날 홍대역 4번 출구 굳이 뭐 갈 필요는 없을 거고 또 신논현역에서 이 논현역 사이에 그 북쪽 방향으로 이제 서초대로 주변이 또 위험한 지역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예 그런 거기가 좀 한적한 곳인가요? 한적하진 않은데요. 네. 제가 지도를 봤는데 네. 술집들이 좀 많은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미리 알면 좀 예방할 수는 있을 거니까 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역 기반으로 안 좋은 재난이나 이런 네. 글들이 올라오기가 참 어려운 게 또 그 지역 주변에 이제 상권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예.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알려놓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리 알면 좋은 네. 거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네. 상관성에 기초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관성이라는 건 이제 두 데이터 값 사이에 이제 통계적인 그런 관련성을 뽑는 건데 아까도 그 미스트를 왜 뿌리는지 꼭 이유를 알아야지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코젤러티라고 해서 인과관계가 딱 모든 사회 현상에 성립되지는 않는데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예. 이 연관성을 이제 코릴레이션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저희가 분석한 것 중에 진짜 재밌었던 건 이제 예전에 산사태가 몇 번 났었잖아요. 네. 근데 전날 SNS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그런 단어가 대상포진이었어요. 산사태 전에 대상포진이요? 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인과관계를 굳이 따질 수 없지만 네. 이게 뭐 어쨌든 날씨랑 상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습기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날 이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 쓰러질 것 같아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고. 이런 얘기 들으면 왠지 좀 음모론하게 생각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어쨌든 뭐 맞다가 아니라 네. 이렇게라도 만약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재난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사고를 예방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지금 해서 좀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연구 과제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들어서 혹은 작년부터 해서 큰 비행기 사고도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네. 아직까지 말레이 항공기는 찾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런 비행기 사고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분석할 때 어떤 연관어 같은 것들이 좀 나오나요? 제 느낌에는 저가항공사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표면적으로는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확한 이유는 사실 그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세월호처럼 누군가가 이제 그런 거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면서 이 비행기 좀 이상한데, 네. 이 배 좀 이상한데라는 것들을 이제 잘 남겨주면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잡혀진 트윗들을 갖고 분석을 해서 네. 나중에 따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적으로는 지금은 다 마련은 돼 있어요. 방법적으로는 마련이 돼 있는데 그 정확도나 뭐 예측. 그렇죠. 이 재난 예측은 이게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한 100만 개 트윗보다 무너질 것 같다라는 한 개 트윗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빈도 분석이 아니라 이 재난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 분석만으로 많이 유용하게 지금 목적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의 개혁안이 이틀 뒤에 발표가 됩니다. 단일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이런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안을 발표를 했고요. 정부안, 여당, 야당의 안도 오늘 구체적으로 조건들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그런데 내일 자체안을 따로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3부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고요. 저는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